안녕하십니까. 5월 1일 날 녹화하는 용쟁오투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재미없죠. 예, 그래서 반도체가 재미없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요약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간에 하도 많은 이제 반도체에 위한 이야기들이 언론지상에 나돌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제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지금 이게 내용이 뭐냐, 그다음 앞으로 어떤 식의 미래가 펼쳐질 거냐,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최근에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윤석열의 미국 방문, 그런 데 대해서 일본이 이제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에서는 그럼 앞으로의 그 한일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한국의 지금 실정을 보게 되면은 뭐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나 중국이 의존적이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반도체 수출, 뭐 이런 거, 뭐 SK 이런 게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만들어 가지고 총 판매 한 40.3%가 중국으로 갑니다. 10개 만들어 4개는 중국의 판단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의존적이긴 한데, 이게 뭐 실제 그 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요한 지난 30년 동안을 보자면 한 20년 동안은 중국이 뭐 허튼 짓 안 했기 때문에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이제 정상적인 그런 무역 관계를 형성했었고, 근데 요 최근에 이제 시진핑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사태가 좀 이상히 꼬였죠. 그래서 이제 과거로 얘들 도저히 얘들하고 같이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연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이제 한국을 비롯한 일본, 그 다음에 서방의 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우려 때문에 여하간이 디커플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첨단에 있는 내용이 이제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가 처음에 세상에 태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모든 전자 부품, 군수무기 이런 데까지 다 이제 적용이 될 줄은 상상을 못했죠. 근데 워낙 이제 세상이 디지털화되고 기계화되다 보니까 반도체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래서 마치 이게 어떤 그 산업계에 가장 이제 선두주자격인 그런 아이템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내에서 우리가 공장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시안에 공장이 있죠. 그래서 삼성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를 중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생산해서 거의 다 팔고 하는데, 이걸 이제 미국이 제재를 가하려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의 어떤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인데, 삼성보다도 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이제 SK입니다. SK가 D그램을 이제 생산을 하는데, 이거는 무려 50%, 절반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만들면서 그 유명한 그 네덜란드 회사의 노광기를 이제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디커플링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동 전선을 형성을 하는데, 거기에 일본, 네덜란드, 대만, 한국 이런 나라가 끼워주길 바랬던 거죠. 한국은 이제 가장 뒤처져 있고, 근데 일본보다 먼저 손을 들은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핵심 부품을 팔지 않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SK가 D램을 만드는데 그 네덜란드 노광기에 의존하게 된다면은, 그걸 장착했을 경우에 중국에 못 팔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수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 수요가 주는 과정에서 한국의 반도체들이 제대로 팔리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미국에서 저렇게 이제 쪼아대니까 국내 수출 시장이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는 건 이제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의 그 수출 규제라는 게, 이 반도체 수출 규제 하겠다는 거는 뭐 바이든 이전에 트럼프 때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건데, 특별히 이제 완전히 이제 법제화된 게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에 반도체 관련된 첨단 기기들, 반도체 제조 장비, 그다음에 설계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 중국에 수출을 금지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입법을 했는데, 반도체를 아무리 지금 뭐 중국, 뭐 일본, 그다음에 대만, 한국 이런 나라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가장 먼저 생산한 거는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원천적인 기술 자체는 미국이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됐냐면은, 대표님하고도 아까 점심 먹으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공해를 많이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토리와 마찬가지로, 뭐 이런 거 그냥 다른 이제 개도국에서 만들게 하고 우리는 좀 청정지역으로 만들자, 이런 의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월가의 어떤 그 아주 그 저급한 그 자본주의적 생리, 그것 때문에 발현된 현상인데, 월가 투자자들이라는 거는 빠른 기간 내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상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조업이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제조업이라는 거는 제조업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좀 더 나은 개선된 업그레이드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금액의 재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재투자가 필요하게 된다면은 투자를 한 사람들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제조업 같은데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한때는 1950, 60년대 보면 전 세계 모든 전자제품은 사실은 미국이 휩쓸었습니다. 그러다 그게 어느 날 일본으로 건너가고 그다음 한국, 대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이 차고 나오고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미국이 정신을 차리고 이게 설계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옛날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옆에 나라들이 이제 쪼아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중국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잘 하고 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빠지면서 우리가 그 영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두들겨 패면은 당장 한국 기업이 손해가 발생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미국의 수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점화됐다. 근데 그 이전에 2달 전에 칩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2년 작년 8월 달에 이제 발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치명적인 게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국내 공장을 갖다가 신설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공장에서 설비 투자를 갖다가 늘릴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공장에 대해서 미국에서 보조금을 딱 받게 되면은 중국의 신규 투자는 앞으로 10년 동안 못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자면은 보조금 받고 중국에 대해서 10년 동안 수출을 금지할래? 아니면 보조금 안 받고 그냥 할래? 라고 되는데, 이거는 자반 여건을 봤을 때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이 안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8월, 10월 뭐 이런 게 이제 미국에서 계속 쪼아드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도리 없이 이 메커니즘에 한국 정부, 한국 기업에 녹아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안보, 그 다음에 안보 경제적 차원에서도 이 디카플링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 미련을 두는 한 중국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은 사실 안보라든가 다른 안보 경제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손실이 많이 초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경중을 잘 살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어떤 한국 기업이나 그다음 한국 정부 관료들이 세심하게 들여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의 손해를 최소화시킨다 하는 것은 뭐 한국 정부의 책무인 건 당연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가 또는 어느 정도까지 한국이 주체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게 반도체라든 여러 가지 중간재 부품을 갖다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거의 우리 수출 품목의 8, 90%였습니까? 완제품은 거의 팔질 않습니다. 중국에. 기껏해 화장품이고요. 자동차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기술을 빼먹다가 이제는 반도체의 중간 부품,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생산을 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그런 시장, 과거에 우리가 20년간 누려왔던 그런 어떤 그 흑자 규모 이런 건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중국이 저렇게 기술적으로 따라온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누려왔던 그런 시장 상황을 중국에게 넘기게 된다는 거죠. 일본이 우리한테 넘기고 이제 부분적으로 망했듯이. 그래서 그런 사태가 다시 발생시키지 않게 하려면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어떤 반도체 기술 초격차 이걸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국 정부나 기업이 중국의 어떤 그 글로벌적 어떤 전략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기술 격차를 늘려놔야 되겠다라고 능동적으로 행동을 취한 바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이런 굉장히 이기적으로 이런 행동을 취하다 보니까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늘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미국의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에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미국이라도 저런 짓을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국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건가, 어떤 전략적 관계를 형성할 건가 하는데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스스로 이런 거 할 리가 없죠.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우리나라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경제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어떤 투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감행할 때 정부의 관료들한테 맡게 되면 어떤 정치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장관이 옷을 벗는다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든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을 수정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중요한 어떤 지침, 어떤 중요한 골자, 중요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 이런 걸 일임하게 된다면은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변이 발생했을 때 그 기업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냥 걔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삼성하고 대기업 물어뜯고 집어뜯고 걔들하고 춤추고 뒹굴고 라고 하다가 만약에 이해관계가 끝나가지고 어디 정권이 붕괴할 경우에 그 붕괴하는 정권을 도와주는 대기업은 없습니다. 박근혜가 무너질 때 삼성 안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은 이번에 미국에 가서 그 이러저러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대기업하고도 결별해야 되는 중국 정부가 결별하는 것뿐만 아니고 한국의 대기업과 결별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이루어질지 그거는 상당히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정말 결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지 지금 미국 가서 저런 안보 중시의 발언을 했다고 해서 삼성과 윤석열 정부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질 것인가 그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미국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조치 덕분에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역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중국 무역 적자 상태를 보게 되면은 OECD 국가 중에 지금까지 가장 많은 흑자폭을 누렸던 게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거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자, 이제 지금 제가 이 방송한 게 5월 1일인데 1, 4분기 동안에 보니까 대중 적자가 무려 10조 3,07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분의 1이 지나갔는데 그 10조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거는 작년 동기 대비 약 3배가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트렌드라면은 3개월에 10조 같으면은 앞으로 3번 더 남았잖아요. 그럼 무려 올해가 끝났을 경우에 40조의 무역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압박을 받아서 한국 정부가 수출을 줄인 게 아니고 수입을 줄인 게 아니고 그런 시장 상황의 변화 때문에 어쩔 도리 없이 이렇게 발생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의 기업들, 중국에 수출하고 투자하는 기업들이 이런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대처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잘 팔리는 반도체, 지금 잘 팔리는 가전제품이 영구적으로 중국의 그런 마켓쉐어를, 중국 내의 마켓쉐어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생산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과거에 1년 전에 팔아가지고 한 1년 동안 팔아먹던 거 앞으로는 6개월, 4개월 만에 수명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그 다음에 국제시장의 어떤 그 경쟁이 워낙 격화되기 때문에 TSMC와 우리가 경쟁하는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역시 저런 식으로 미국과 서방의 봉쇄를 받을 경우에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강화할 겁니다. 그럼 언젠가는 걔들이 한국이라든가 미국, 일본, 대만과 동일한 수준의 반도체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저런 이제 신사적이지 못한 저런 무역국가 중국과 거래할 경우에는 우리의 기술이 뺏기지 않을까라는 게 초미의 관심사를 두셔야 되는데 그간에 한국 정부나 한국의 기업은 너무나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그래서 일본은 이제 반도체를 좀 보도록 하자면은 일본은 이제 반도체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체 기술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건 여전히 일본에 아직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의 디커플링 정책에 따라서 일본도 제조 장비 약 23개 품목, 여기 이제 카팅 엣지가 있는 제품들이겠죠. 그걸 갖다 수출 관리 대상으로 이제 분류를 했다라는 거 하고, 요거는 실제 이제 미국의 디커플링에 동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전혀 이제 감시라든가 의혹의 그런 눈초리를 보내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 이래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대기업들이 이제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지금은 좀 이제 침체 국면에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반도체만 내놓으라는 회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라피다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라틴어로 하자면 라피두스가 되겠죠. 라피다스라는 걸 설립을 했는데
이게 골자는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IMF로부터 기술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세계 최첨단의 2나노 양산 기술 확립을 목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한다면 전 세계 5나노 이하를 생산하는 아마 4개 국가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입지를 이제 취하게 될 것 같은데, 물론 일본이 원천 기술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만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해서 일본 정부가 7천억 원을 갖다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했고 굉장히 의욕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출자를 좀 이제 촉진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각 기업들이 기껏해야 뭐 10억 원, 우리 돈을 100억 원이죠. 그 정도 돈을 내면서 이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일본 반도체가 계속 이제 사용 국면에 있다가 라피드스 가지고 이제 획기적으로 뭘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의 배경 가상하나 그간에 이와 같은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족족 실패로 끝났습니다. 회사라는 법인을 만들었다 거기 망해가지고 다시 미국 회사에 흡수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고, 이제는 그런 어떤 그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좀 제대로 해보자라고 이제 만들었던 게 이제 라피두스인데, 이게 지금까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첨단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에 별로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간에 수십 년간의 갭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한국, 대만, 심지어 중국하고도 경쟁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저게 하여튼 생산 라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하려면 최소한 지금 뭐 한 5조 정도, 넉넉 잡아 5조 정도가 되는데, 지금 돈이 모이는 그 추세를 보자면 기껏해야 3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남은 2조 이런 걸 어디서 이제 돈을 얻어내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반도체 부활을 다시 한번 점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미국도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도 뭐 부분적으로 경쟁하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안보 경제 동맹적인 차원에서 일본에 계속 투자하겠다 이런 의욕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성과가 없지는 않겠으나, 지금 현 단계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서 어떤 시도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다 별거 아닌 걸로 이제 무산된 바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와 똑같은 전체를 밟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상당한 심각히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본과의 어떤 경쟁 관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협력가 가능한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지하 자원은 정말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제 그 기술력,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 이런 거가 지금 살아온 나라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미국은 좀 예외고 독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 한국 이런 어떤 산업 국가들 보면은 지하 자원이 정말 없습니다. 어느 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과학기술 개발하고 연구하고 재투자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생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난관을 극복하면서 경제 대국으로 나가자 하는 그런 정선적인 지표를 통해서 지금까지 경제성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기타 지하 자원이 너무 많아서 캐나다처럼 그것만 팔아먹고 앉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나태하게 되는데, 그나마 이 3개국 같은 경우에는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이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본하고는 사실 협력이 쉽지가 않은 게 이게 사실 상호 보완적이지 않습니다. 같이 기술 집약적인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고 경쟁 관계가 되는 거죠. 일본이 잘 되면 우리가 잘 안 되고, 우리가 잘 되면 일본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이제 역학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이번에 이제 방미한 걸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일본의 방송을 제가 쭉 이제 팔로우업을 해보니까 자기 나라 총리가 간 것처럼 굉장히 들떠 있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비판적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비판적인 그런 내용이 많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내용들로 점철됐는데, 그건 왜냐 그러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5년 동안, 지난 6년 전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 도저히 이 나라와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공고하게 했다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 경제든 안보든 이거 도저히 믿을 존재가 안 된다. 그나마 과거에 한국은 뭐 어느 정도 안보라든가 경제라든가 어느 하나는 손해를 보고 어느 하나는 이득을 취하고 약간의 이제 밸런스를 갖추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으나, 문재인 같은 이런 극단적인 어떤 친중, 정부,
이런 정권하고는 도저히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하기 힘들다라는 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푸념이었는데, 이번에 윤석열이 되고 나니까 과거는 좀 색다른 그런 어떤 성격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일본으로서는 지금 제가 본 바에 따르면은 중립적인 또는 이제 우파적인 극우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토론자들이나 그다음에 기관이라든가 학술기관, 싱크탱크 이런 데서도 한국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호평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거는 지금 윤석열 개인이라든가 지금 한국 정부의 어떤 그 행동 양식,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역량, 이걸 객관적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문재인 정권에 하도 개판이었으니까 그나마 이번에는 좀 희망이 있다, 과거와는 다른 그런 레토릭이 나온다라는 데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윤석열 정부가 잘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본의 상당 부분의 식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과거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본으로 봐서는 100% 만족스럽지도 못하나, 과거 문정권에 비해서는 상당 수준의 어떤 그 진보나 혁신, 그다음에 태도 변환 같은 게 그런 현상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는 볼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넘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문재인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 문제는 너가 벌인 일이니까 너가 스스로 처리해라, 너가 안건을 가져오고 너가 해결책을 들고 오라 라는 게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본의 국가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이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그래도 지금의 이 모멘텀을 놓쳤다가는 가뜩이나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가 오히려 된소리를 맞게 되면 곤란하다. 그러니 오히려 심지어 한국을 갖다가 좀 이렇게 폄훼하는 일본 내 극우파들의 어떤 시각도 조금 교정시키면서 그나마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진 모멘텀을 잘 유지해 나가자라는 게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그 학술계, 그다음에 일본 경제계의 대략적인 지배적인 그런 시각 같습니다. 그래서 볼이 일본으로 넘어왔다. 그러니까 이 볼을 어떻게 다시 한국으로 넘기는가 하는 거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성의에 달려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한국 친환적인 어떤 그런 농객들,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인 일본의 극우파들 말고요, 보수적인 농객들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 총선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어렵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내년 총선은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붕괴하거나 대패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나가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할 거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는 역사 문제를 갖다가 일본 편에 서서 일본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식의 정책을 쓰게 되면은 절대 여론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이야기는 총선 이후에 해라. 그전에는 윤석열 정부가 뭐 대중적인 지지를 갖다 어느 정도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이야기해라 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면은 과거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문제라든가 이런 건 별로 점수를 못 따는 그런 내용들 아예 지금 다 까발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무슨 이거 저거 요 이야기하면 점수 받겠네, 요 이야기하면 점수를 못 받겠네, 그래 생각할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지지율이 저렇게 6개월 동안 1년 동안 답보 상태를 같으면은 차라리 지금 하고는 싶은데 지지율 때문에 말 못했던 걸 다 까발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과의 관계를 이제 앞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민감하게 다뤄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 농객들,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어떤 그 최고 정책 결정 과정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정치가라든가 관료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요 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에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과 협력해서 어떤 식의 굉장히 구체적인 성과물들을 내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안 나오게 되면은 내년 총선에 윤석열 정부가 가져갈 내용이 별로 없고 별로 득표를 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일본이라는 요 측면에서 보자면은 재빨리 요 한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게 어떤 그 한국의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 식자층들의 어떤 그 초조감, 그런 걸 갖다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옳은 소리, 정말 전향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경우에 이제 점수가 떨어지죠. 별로 지지를 못 받죠. 그에 대해서 여기서 거의 가타부타 뭐 찌질하다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기회 쓸 때마다 수십 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주변이나 주변의 좌파들, 여러분 친구나 친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정치 이야기, 외교 이야기 하다 보면 일본 이야기 하다 보면은
입에 거품 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 특히 보수에 속한 사람들은 굉장히 수세적입니다. 일본 이야기 나오면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쪽에서 분명히 말문이 막히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토착 외고적 속성 버려라, 이딴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자네 그게 아니고 일본인과 관계를 전향적으로 해야 우리가 국익이 살고, 이런 표준적인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야 이놈아, 토착 외고는 어때? 내 선택이다 이 새끼야 라고 달라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무식하고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대응할 때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폭언을 서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좌빨들이죠. 걔들을 갖다가 여러분의 지식이나 어떤 그 소양이나 그 다음에 여러 유튜브에서 얻은 이런 학습, 그거 가지고 걔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지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한국의 종북 좌빨들이 그와 같은 속성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어떻게 유지해 왔는가를 대표님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합리적인 그런 내용,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걔들이 실질적으로 그에 대해서 감흥을 받고 납득을 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렇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걔들은.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만약에 굉장히 막말, 중국의 전랑 외교 같은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그와 똑같이, 아니면은 그의 10배, 100배에 달하는 모멸감을 느끼도록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친일을 해야 된다,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사실은 지금까지 금기시대에 왔던 거잖아요. 그죠? 그걸 대한민국 정당으로서는 최초로 친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합시오. 20세기의 친일은 매국노가 맞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친일은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당연히 있어야 될 하나의 가치 동맹으로서 우리가 섭렵하고 추진해야 될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1세기 친중은 그거는 매국행위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으면은 어떤 좌빨 새끼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도 설득시키러 가지 말고 맹공을 몰아붙여서 여러분들하고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거의 짐승처럼 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혁명적인 전투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빡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